편집협회 수반 연례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설명해드릴 필요 없이 다 잘 아시는 일입니다. 현장 기자 앵커로 운동을 날렸던 우리의 언론 동료이기도 했고요. 이제는 여당이 된 국민의힘의 차기 주자로 발돋움하고 있는 유망주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창 이제 경기도에서 푸마트를 자제할 텐데 편집협회를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오늘 포럼은 우리 편집협회 서양원 회장님의 김은혜 후보의 모두 발언 그리고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회장 말씀해 주시죠. 자,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정확하게 2주일 남았습니다.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바로 경기지방 선거입니다. 사실 치열했던 대선의 연장이라고 야당과 여당이 힘탕하게 부딪힌 것입니다. 저희 신문방송 통신에서는 국민들, 특히 경기 국민들에게 어떤 후보가 적합한지 그런 정책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어떤 생각으로 도전을 이끌 것인지에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은혜 후보님 5시 반에 조사를 먼저 하고 오셨답니다. 정말 얼마나 치열한지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당초 오늘 사실 김동연 후보와 1대1 토론회를 상정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김동연 후보로 이리저리 검토를 하셨는데 결국은 우리 김은혜 후보님만 모시고 하게 됐습니다. 김은혜 후보님 아까 우리 추승호 사회를 맡은 추승호 본부장님께서 자세히 소개를 해주셨는데 우리 같은 언론인 출신입니다. 하지만 아주 입체적이고 컬러풀한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거에 대해서 신문방송학 전문 학사, 그다음에 연세대에서 언론 홍보학 석사를 맡으셨고요. 그리고 93년부터 MBC 기자로 시작해서 2002년부터는 앵커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특히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외신 담당 대변인으로 시작해서 대변인을 역임하셨고 KT로 옮겨서 민간입니다. 민간기업입니다. 글로벌 미디어 전략 담당을 한 후에 MBN 특임이사로서 5년 반 동안 다양한 주제를 요리조리 많이 다루시면서 단련이 많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21대 국회의원 성남 분당 4배 책임을 맡으면서 국토교통위의 상위 활동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특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스타로 발돋움하면서 윤정부 탄생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보단장, 당선인, 대변인까지 하셨고요. 정말 말 그대로 윤심을 한 몸에 받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아주신 우리 연합뉴스 추승호 본부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경기지역 핵심 언론인 경기일보 영국 국장님, 중부일보 국장님, OBS 김인택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론회가 우리 김은혜 후보를 입체적으로 아는 중요한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양원 회장님 늘 격조 높은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김은혜 후보의 인사말 겸 기도 발언 듣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드려도 되죠. 워낙 언론계에서 함께 제가 모셨던 선배님 그리고 동료 기자님들과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격식을 갖춘 마음의 격식은 있지만 이야기는 자유롭게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일단 서양한 회장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를 모시고 이 포럼에 모시고 왔어야 되는 건데
그걸 못한 게 두고두고 마음에 빚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제가 부족함이 많지만 절대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서 함께 저와 함께 하셨던 많은 언론계 선배 동료 동지분들께는 사실 언론의 알 권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쟁취해야 될 자유라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힘든 도구를 쌓아오셨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김동연 후보님이 같이 이 자리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제가 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왜 나왔는가? 저는 사실 대한민국이 이제 정치를 넘어서 진정한 지방자치에 있어서 필요한 건 진심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원래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정책적 조율을 통해서 주민들이 보다 편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길을 열어주는 그런 제도의 예술이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정치와 진심이 한데 주민들을 위해서만 정렬돼야 되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4년의 경기도정은 사실 많은 기복이 무너졌다. 진정한 경기도민의 삶을 보살피기 위한 여정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면에서 제가 71년생 김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아직 미완의 정권교체, 이곳 경기도에서 제가 꼭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질문을 또 주시면 제가 기자 선후배로서가 아니라 격이 없이 모든 것을 잘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앞으로 1시간을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잘 안 나와가지고요. 제가 목이 쉬어가지고 선거법 지금 마이크를 쓰면 안 돼가지고 생 목소리로 유세장에 다니느냐고. 예전 같지는 않지만 마음은 똑같습니다. 잘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명랑한 앵커인데 목이 쉬어서 이 자리가 뭐 TV 토론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격식이 없는 조사 모임도 아니고 좀 애매한 성격이긴 한데요. 한 뭐 중간 정도 그런 성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캐주얼하게 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자유토론인데 주제를 뭐 특별히 순서를 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도에 나서셨으니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오늘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애들러 갈 필요 없이 가장 그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듯이 목소리도 쉬셨는데 우리 최근에 갑자기 이게 부상하고 있는 단일화, 이게 여쭤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뭐 조금 달라졌다면 달라졌을까? 뭐 근본적인 뭐 판의 변화는 없는데 하여튼 김 후보로서는 매우 곤란한, 그리고 반드시 풀어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강용석 후보와의 단일화 방안 어떻게 할 것인지 최근에 말씀이 조금 달라졌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여론을 살피겠다. 그전에는 고려를 안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입니까? 정치인이 사실 말을 하면 오해의 소지를 두면 안 되죠. 그리고 해석의 차이를 낮게 하는 것도 방지해야 될 만큼 말의 완결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안을 접근한 데 있어서 예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달라진 것은 사실 없습니다. 예전에 이야기할 때 워낙 선거 초반이었기 때문에 단일화라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선거에 임하는 사람이 정치공학적으로 유불리를 계산하는 것은
그것은 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단호하게 이제 김은혜는 김은혜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였습니다. 혹시나 이제 상대가 느끼셨던 그런 심적인 부담감이나 또는 상처가 되셨다면 그거는 죄송하고요. 제 본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일관된 것은 이 선거를 진행함에 있어서 저는 당원과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이 된 그 당시는 제1야당, 지금은 여당인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길로와 행보를 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것 또한 제가 혼자 결정할 성격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당연히 말씀드려야 할 또 당원과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상대에서 이제 또 제안을 하신 부분도 있고 또 많은 국민분들은 이른바 정권 교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힘을 하나로 합쳐야 되지 않겠냐라는 목소리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가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러나 지금 당장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결론이 있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아직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네. 항상 그 거론되는 네. 저기 뭐 제안도 있으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뭐 여론조사든 뭐든 그런 방식으로 응하시기는 사실 어렵다라고 전화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큰 길이 정해져야 이거를 어떻게 달릴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강론으로 들어갈 만큼 제가 공개적인 논의나 또는 물밑으로라도, 그러니까 제가 고민들은 다 뭐 어디서든 누구든지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런 방법론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직은 아닙니다. 네. 1995년 네. 지방 선거가 시작된 이래 여성 광역 단체장이 한 번도 선출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공천 자체도 많지 않았던 이유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도전했던 후보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광역 단체장이 한 번도 이제 나온 적이 없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김은혜 후보가 또 유력 정당에 이제 공천을 받고 네. 또 도전을 하고 있는 건 또 그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치인을 뽑는 것과 또 네. 광역단체장을 뽑는 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좀 기준, 잣대가 좀 다른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일단 현장에서 이제 지금 열심히 이렇게 뛰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어떤 여성 후보라는 이런 핸디캡 같은 게 있다고 느끼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본인은 대응 전략이랄까요? 첫 여성 광역 단체장으로서 나오기 위한 본인의 선거 전략 같은 게 좀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이제 광역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서민, 그러니까 소위 일반 주민들과 직결된 어떤 정책적 결정, 정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맞습니다. 미치는데 이제 상대 후보에 비해서 이제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게 이제 김 후보 같은 경우는 여러 정치적 경험이 굉장히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경험이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네, 네. 대응하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선배님이라고 했다가 편집인님이라고 명칭을 변경했던 이유는 이 땅에 여성이란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한 굴레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제가 정치인 혹은 국회의원으로 불리기를 원하지 여성 국회의원이라고 불리지 않길 바라는 그 마음과 일맥상통합니다. 또한 저의 능력과 역량으로 공정하고 치열하게 평가받기를 원하지 저의 얼굴로 평가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반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성의 외모 그리고 여성이라는 성적 구분 자체가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을 제약하거나 규정짓는 요소가 되곤 했습니다. 솔직히는 도지사는 얼굴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는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그게 뭐 대수야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다면 그거는 드러내고 말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민주당에서 있었던 그런 성폭력과 관련한 사건이 있을 때 진술만으로서 법원에서 증거 인증이 법정 증거로 채택되는 증거 능력이 있었음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상대에 대해서 그것도 1,400만 준 대선과 다름없는 경기 도민의 지자체장을 뽑는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얼굴이나 이미지로 여성으로 비하하는 발언은 유감입니다. 그러면 그 인식의 저변엔 무엇이 있을까? 80년대에 머물러 있는 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고요. 이 또한 제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능력과 역량으로 검증받고자 했고,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제가 크게 타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에 이제 경기맘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경기맘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분당에 공천 받기 전에 제가 서울에 살았던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해마다 13만 명에서 15만 명까지 서울에서 경기도로 많은 분들이 이주를 하십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연이든 그것이 주거든 교육이든 아니면 환경권이든 다양한 사유로 경기도에 오시는 많은 학부모님들은 가짜 경기맘이라는 이유를 비판을 받아야 되는지, 저는 이 또한 엄마라는 이름으로 사는 분들에게, 여성이라는 이름을 사는 분들에게 정쟁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표현을 들어서 그 또한 이번 선거를 계기로 많은 분들의 선택에 새로운 지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행정 능력과 정책 능력에 대해서는 해주신 말씀을 제가 잘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때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무엇을 그동안 하셨나요? 라고 여쭤봤을 때 이제 홍보비를 좀 들여서 그동안 했던 거 생색을 좀 낼 걸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지식도 그리고 경험도 필요하지만 그 지식과 경험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실패한 경험을 경륜으로 포장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적어도 저는 지금까지 제가 걸어왔던 길은 한 방향을 그대로 보고 일관되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언론인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 초심과 마찬가지입니다. 약자에게 약하고 강한 자에게 강하자라는 그 원칙은 빗바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언론인을 넘어서 청와대로 갔을 때 대변인이란 대통령의 말만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닌가? 상대 후보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대변인은 말만 옮기면 되는 것이지 무슨 일을 더 했다고 하실까요? 라고 하셔서 제가 이분이 경제부총리로 계셨을 때 자신의 말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옮겼다는 그런 부하 직원처럼 대변인을 쓰셨나? 라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변인이란 자리는 물론 함께 하고 계시는 대통령의 의중과 그리고 심중에 있는 그런 정책적 비전을 무엇보다 정확하게 알리는 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요건이 성공적인 국정 운영으로 이어지려면 그 상대방으로 있는, 즉 피소화자인 국민들의 바람과 국민들의 정책적 지향점과 맞아떨어지는 것에 대한 쓴소리를 하면서 당선인 혹은 대통령을 국정 운영을 성공적으로 해나가실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절충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야곱의 사다리처럼 가교를 놓는 것이, 그것이 대변인의 역할입니다. 상명하다를 받는다면 대변인을 둘 필요가 없죠. 그냥 대통령이 대변인을 겸직하면 됩니다. 따라서 제가 전임 대통령, 제가 모셨던 대통령 때는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모든 민원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예전에 송파에서 트럭을 하나 갖고 있다는, 봉고차를 하나 갖고 있다는 이유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멸문지화처럼 난처한 상황을 당했던 송파의 모녀가 있었습니다. 그 모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보수 정권에서 저희가 추구하고자 했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시작했던 겁니다. 대변인의 역할을 단순히 말을 따라하는 수화자에서 넘어서 국정 운영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함께 견인하고, 그리고 세계 정상과 만나는 자리에 있어서도 그 안에서의 외교 무대에 있어서의 저희 나라의 국격을 올리는데 저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 앞에 있는 소비자의 마음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기자님들, 선배님들이 아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서류에 줄을 긋는 관료의 행정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그 철학 하나로 제가 이번에 KT에서 했던 일을 공약으로 낸 게 있습니다. 그것은 청년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인강을 토대로 배움의 기회, 그리고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 공약을 낸 것도 제가 KT에서 기업에 있을 때 했던 드림스쿨이라는 것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약자에게 약하고 강한 자에게 강한 것은 늘 기회 격차라는 거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KT에서 제가 통신망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그 당시에 수십만 지역 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과,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배움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선생님들, 자원봉사자분들, 그분들에게 문화, 예술, 그리고 학교 수업까지 함께 기회의 장을, 배움의 기회를 연결시켜주는 부분을 펼쳤습니다. 예산만 해도 300억이었습니다. 행정은 제가 국회의원으로 있었을 때 임대주택 서민분들을 위한 정책에서부터 경기도의 주거와 그리고 교통 문제의 확장까지 사실은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고 말보다 발로 먼저 뛰었던 그 부분을 저는 발전적으로 경기도지사로 계승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제가 그동안 김동연 후보를 공격했을 때 했던 언어는 실패한 관료였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티븐 호킹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했던 인터뷰가 생각나는데, 스티븐 호킹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기억나는 책이 무엇이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신의 저서 중에 아마 미래를 담고자 하는 숨진 이후에 나온 책이 가장 옥고가 될 거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거의 지식을 떠받들고 살지만 그것이 김동연 부총리의 세금 폭탄, 대출 규제 폭탄,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즉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은 현실화돼서 올라야 한다는 건보료의 준조세까지 줄줄이 인상해야 했던 그 당시의 기업까지 실패한 경험을 경륜으로 포장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도자란 지나온 세월에 대한 경험 못지않게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경기도민에게는 현장을 지키고 경기도민에 전념하는 그런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경기도가 정치적 재기를 위한 발판이나 구름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저의 캠프 이름을 진심캠프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부족한 점이 있는 대로 더 알리고 직접 찾아가서 소명을 하고 또 현장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요번이 8대 도지사 선거인데 7대까지 김문수 지사가 이제 연임하셨고요. 네. 6명의 전 도지사가 계십니다. 네. 이 6명의 도지사 중에서 가장 후한 점수를 주고 싶은 도지사는 누구며, 또 그 도지사가 펼쳤던 정책 중에 가장 좋았던 정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임창열 지사님.
김문수 지사님입니다. 임창열 지사님은 공무원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박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을 너무 시켰거든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봐주지 않고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에 있어서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을 겁니다. 인간적인 평가는 별개로 하고 능력과 그리고 추진력과 그리고 오늘의 경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저는 그분의 창의와 그분의 아이디어와 열정이 많은 토대를 쌓았다고 생각하고요. 김문수 지사님은 저는 오히려 김문수 지사님이 사심이 없던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KTX를 얘기했을 때, GTX를 얘기했을 때 어느 누구도 그것을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지금 하이퍼루프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희가 10년 전에 자율주행 차량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GTX를 그렇게 요청했지만 그 당시에 김문수 지사님이 또 뜬구름 잡는구나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임하는 저는 사실 매일매일에 앞에 계신 지금 제 선배 후배님 중에서 경기도민이 몇 명 계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바로 들 정도로 절박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1,400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대한민국의 가장 많은 인구를 지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를 내며 그렇지만 그만큼의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경기도민의 앞으로 미래를 설계할 경기도지사라면 적어도 10년 뒤, 30년 뒤에 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갖춘 사람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해 주셨던 두 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임창열 지사님은 저희도 3년 반 동안 모셔봐서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네. 전임 이재명 지사를 평가를 하신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 거고 어느 정도 평가를 하실지 궁금합니다. 임창열 지사님을 하나만 더 첨언을 하면서 제가 이재명 지사님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해도 될까요? 네. 파주에 LG 필립스 공장을 누가 유치했냐라는 게 또 지사님들 간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공장 하나를 유치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인센티브도 주어줘야 되고 실제로 이름을 댈 수 없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5천억 원을 제시할 정도로 절박감을 갖고 뛰어든 지사님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중첩 규제가 있고 또 자연보존 권역 같은 경우에는 6만 제곱미터 이하로만 들어와야 되죠. 산단이요. 그런 규제를 사실 뚫을 수 있는 힘은 아직까지는 여권의, 정부의,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임창열 지사가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을 찾아가서 이 기업을 끌어오는 데 있어서 단안을 요청했고 결단을 이끌어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도지사는 현장에서 주민분들과 호흡을 해야 되지만 위로 올라가서는 쓴소리 그리고 할 말 다 하면서 자신의 경기도를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뭐라도 더 해야 되는 세일즈를 하고 설득도 하고 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런 면에 결단을 여권 내에서 이루는 게 경기도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요. 이재명 지사님은 제가 경기도정을 스크리닝하면서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그 가용 예산이 내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경기도의 예산이라고 하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33조 정도, 올해 33조 되는 예산이 상당 부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그리고 경직성, 준경직성 경비를 대야 되기 때문에 도지사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게 한 1, 2조, 많아봤자 2, 3조입니다. 그런데 거의 지사님이 한 20조는 나름대로 지사님의 업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순발력이 뛰어나셨다. 그리고 지사로서의 업적을 날리시는 데에는 천부적이셨다. 저는 그런 순발력을 본받고 싶지만 그 순발력의 방향을 본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입니다. 단적인 예로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입니다.
지역화폐가 사실 기본소득이 지역화폐의 형태로 지급됐기 때문에 지역화폐를 말씀드리자면 청년에게 갔고 그리고 농어촌에 계신 농민분들에게 갔습니다. 근데 청년에게 지역화폐가 갔지만 그 지역화폐라고 하는 게 월 평균 8만 원 선, 분기별 25만 원이었죠. 근데 저는 그것을 왜 충분히 여력이 있는 금수저에게도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생충 영화를 보면 송강호 씨에게만 지원금이 가야지 이성균 씨에게까지 지원금이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분명히 역진성이 발생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보편소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저는 방향은 전면 수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텁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를 만난 전통 상인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보수 후보가 되면 저에게 오는 지원금이 끊기는 게 아닌가요? 저는 그 두려움을 이해합니다. 그만큼 4년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말했습니다. 코나아이처럼 중간에서 낙전을 가로채는 그런 기득권에 편승한 업체가 아니라면 또 지역화폐로 정작 현금성 지원은 단 한 푼도 하지 않았던 그런 정책적인 오류를 저는 다 조정하고 더 많이 가시게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농민분들의 지역화폐가요. 한 월 5만 원 수준인데요. 농민분들은 사실 농기구 사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 농기구를 살 수가 없습니다. 지역화폐로. 그리고 또 지역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딴 동네 가서 밥도 못 사 먹습니다. 거의 고정된 곳에 가서 밥 먹으면 끝입니다. 저는 그게 농민들에게 무슨 기본소득으로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수혜자가 될 분들에 대한 의견을 듣지 않고 저는 행정 편의적이었으며 홍보 지향적이었으며 오히려 도민들의 실상을 왜곡했던 지역화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화폐를 더 건강하고 투명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도민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청년과 농민과 그리고 문화예술까지 확대할 방법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 제가 공정출발지원금이라고 해서요. 월 300만 원까지 생애 첫 19세에서 34세까지 자립하고 싶지만 자립할 수 없는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제도를 공약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지역화폐가 아니라 클린카드 형태로 임대보증금까지 니트 청년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손을 잡아주는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보탬이 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싶습니다. 점수 어렵네요. 점수는. 간의 도정이 보살피는 도정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또 이재명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전 지사가 추진했던 정책에 대한 한 가지인데 앞으로 지금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경기 북부 발전 방향이라든지 최근 이슈가 됐던 경기 분도 이것에 대한 후보님의 계속 이어갈 건지 어떤 걸지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선에서도 이재명 저격수라고 일컬어졌던 대장동 저격수라고 일컬어져서 후보님의 앞으로의 그 대장동 이슈 처리 방안은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가야 합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격차가 있는 남북 간 그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 이제 경기대학교에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한 것처럼 공공에 적합한 또는 정당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인 민주주의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던 점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제가 공공기관 이전, 지금 아마 27개 공공기관 중에 15개 정도의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또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조금 껄끄럽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지사가 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 보완할 점이 있는지를 좀 듣고 경청하는 과정을 합니다. 두 번째 분도. 사실 그동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분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고충을 압니다.
이게 경기 북부에 계신 분들은 서러워요. 특히 군사보호시설 구역에 있어서의 그 규제 때문에 인근 군부대 눈치 보느라고 문고리 하나 고치는 것도 물론 당연히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하나 화장실 하나 넓히는 것, 지붕 하나 바꾸는 것, 이게 부대장 승인을 받고 규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고달팠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으니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그 말 하나만 듣고도 아직까지도 박수를 쳐주시거든요. 그게 너무 죄송했습니다. 분노가 나오는 이유가 그만큼 겹겹이 규제에 쌓여 있고 국가 안보에 희생을 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접을 안 해줬기 때문이죠. 저는 분도에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찬성하는 그 이전에 분도란 이유가 분도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그 본질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LG나 SK 바이오스 안동에 있죠. 하이닉스 같은 문제도 그 안에서 벌이는 5만 10만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아무리 분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분도만으로는 규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규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지금 경기도 100%를 포괄하고 있지만 수도권 정비계획법 여러 시의원, 국회의원으로 그거 한 발짝도 못 나갔습니다. 저는 그걸 이번에 살펴보니까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줄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팔당수계 그러니까 특별대책구역이라고 하는 그것도 환경부 장관 고시로, 그리고 저희가 군사보호시설구역 같은 것도 국토부와 함께 협의를 해서 충분히 여지를 좁힐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범위를요. 할 수 있는데 안 했다. 그건 뭐냐면 의지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의 문턱을 넘는 게 두려웠겠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규칙으로, 그리고 고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더라도 규제를 풀어두는 게 급선무다. 그리고 규제와 동시에 제가 어제 반도체 기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 굴지의 반도체 대기업을 제가 유치를 해서 그 근처에 확장할 수 있는 반도체 벨트에 있어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저는 정말 복도 주민들이 원하셨던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살만하고 그리고 규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첫 지름길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토론 때 저 김동연 후보님한테 대장동을 가장 큰 부동산 부패 투기 사건이라 하셨다가 왜 대선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민주당 후보가 돼서는 당군일의 최대 치적이라는 질문에 공표를 들으셨냐 했더니 둘 다 접니다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약간 말문이 막혀서 김동연 후보님이 아마 마음고생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고충을 제가 이해합니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그 본인의 현 상황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대장동의 부당이득 환수가 안 됐습니다. 경기도민에게 가야 할 게 경기도민에게 가지 않았죠. 아, 또 대장동이야? 아, 이거 식상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로서는 전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덕지구를 포함해서 지금 또 평택, 포천, 제2, 제3의 대장동으로 민관 개발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사실상 국민들에게 땅을 저렴하게 수용하고 그리고 개발 이익을 그 당시에 권력층에 기댄 사람들에게 몰아주는 그 이익 독식 구조의 행태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기도를 제2, 제3의 대장동 터로 만들어서 주민들의 피해를 방치해서는 안 되는 도지사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장동은 지금 물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만 재판을 보니까요 4천억 도둑질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정진상, 김용, 이른바 이재명 당시 지사님의 최측근이라고 인정받았던 분들과의 도원결의를 했던 그런 재판 증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개인에 대한 그런 처벌 이전에 그 당시에 이 대장동을 결정지었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부도덕함이 있다면 그리고 그 문제가 있다면
특별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재판 과정과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저는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기도민들이 받지 못한 8천억 원의 부당이득은 저는 환수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겁니다. 아까 그 접경지 문제가 얘기 나와서 네. 여기서 말씀하셔서 같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강원도에도 이제 접경 지역이 있는데 예. 접경 지역에 이제 규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군부대의 기존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농산물을 납품을 할 경우에는 농협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했는데 네네네. 지금은 군부대 급식 뭐 이런 문제 아니면 뭐 군부대 국방부 전체적인 개혁 차원에서 그게 이제 경쟁 입찰로 진행이 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또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중앙 정부에서 국방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접경 지역에 있는 그 규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갖고 있는 뭐 독자적인 생활권, 경제권 이걸 고려해서 김동연 후보는 특별자치 도로 만들어서 하겠다. 거기에 이제 중점을 두겠다고 본인 이제 임기 안에 실천을 물론 주민 의사를 이제 확인을 한 후에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자치도가 그 지역의 어떤 문제를 에 대한 어떤 자기 결정권을 높이는 그런 거고 고도로 이제 뭐 세종시나 뭐 제주도나 마찬가지로 어떤 지금 현재 있는 상태보다는 훨씬 더 뭐 특례 조항도 있고 해가지고 좀 자치 분권이 고도화된 그런 그 제도인데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접경 지역이나 경비부 지역에 대한 어떤 그 해결의 방향이 이제 김동연 후보가 이제 특별자치도라는 그런 걸 통해서 한다고 한다면 네. 김 후보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라든가 어떤 방면을 통해서 좀 추진하실 의향이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경기특별도를 공약으로 내걸었었습니다. 경기특별도란 이제 특별자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 공약이 경기특별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특별자치도는 법을 고친다고 하나요?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경기특별도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던 것은 경기도가 특별한데 특별은커녕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그동안. 그런 면에서 얘기해서 제가 남도 지사와 남도 부지사와 북도 부지사를 따로 두겠다고 제가 그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그 남도와 북도의 지역 상황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제가 의사결정 구조를 가져가겠다. 또 그동안에 이제 경기도를 보면 제1부지사, 제2부지사 그리고 평화부지사가 있었죠. 그런데 예산과 기획조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1부지사에 할애를 하면서 2부지사의 경우에는 그 기능과 권한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됐었습니다. 근데 남도부지사, 북도부지사를 두면서 예산과 또 그 이제 기조 분야 분과까지 각각 북도부지사도 자체적인 예산과 그리고 기획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권한과 책임을 별도로 부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사실 지역의 분도론이 매번 등장하지만 그럼 분도론으로 어떻게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저는 하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는 거는 역대 도지사 후보들이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표를 구해야 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드리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법론을 제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일기신도시 특별법, 즉 지금 민주당이 하고자 한다는 용적률의 신축적인 적용, 법적으로는 주거지역은 300%입니다만 여기서 제가 역세권까지 지금은 저희가 500%를 들었는데요. 일기신도시에 저희가 스마트시티로서의 전환, 워낙 네트워크가 잘 깔려있기 때문에 미래 도시로의 디지털 트윈처럼 저희가 시도할 수 있는 가상도시로서의 면모를 이 일기신도시들은 잘 갖추고 있거든요. 저력이. 그것까지 스마트시티, 용적률, 그리고 용적률을 저희가 적용해서 재건축을 하게 될 때 세입자에 대한
거주 이전의 자유, 즉 다시 또 내가 젠트리피케이션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살고 있던 곳으로 돌아오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저희가 인센티브까지, 즉 청약 가점을 포함해서요. 다시 내가 살던 곳에 들어오게 하는 세입자 보호, 그것까지 다 명문화해서 제가 국회의원 당선되자마자 특별법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법을 통과시키려면 국토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옛날에 김상현 부의장님처럼 물구나무 서서라도 내가 국토위 들어가겠다 그래서 국토위를 들어가고, 국토위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법안 소위를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또 법안 소위를 들어갔습니다. 법안 소위에서 제 법안을 안건 설명을 하고 제발 통과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기립을 해서 이 법안을 반대했습니다. 왜 일기 신도시만 해야 되냐고. 이해합니다. 지역구가 계시니까. 근데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은 그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거든요. 그 일기 신도시 지금 고향도 가보면 위에 아파트에 성면 덩어리들이 있어가지고요, 주차장에. 그 성면 덩어리들이 아이들 등교시켜야 되는데 성면 덩어리들이 뚝뚝 떨어집니다. 애들 머리 위로. 그러면 애들 머리를 감싸 안고 등교시켜야 돼요. 그럼 벽면이 지금 집마다 문틀이 뒤틀려가지고요, 기울어지고 있다는 거죠. 기울어지고 있다는 거는 사실 안전등급 D로 갈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세로벽이 나기 시작한데 그 세로로 문틈으로 틈이 나는 게 벌려지기 시작했어요. 기우뚱해지고요. 그러면 이거는 재건축해야죠. 근데 지난 5년간, 그리고 권력의 지난 5년, 지방 권력의 지난 4년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멈춰 세웠습니다. 그거 못 해주니까 리모델링 하려고 주민분들이 안간힘을 썼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법안을 다 반대하고 나서 이제 와서 일기 신도시 재건축 신속 추진하겠다? 저는 그분들에게 그 많은 힘, 그 많은 권력 다 가지고 있는 지난 4년간 뭐 했냐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고 이제 와서 낑기니까 다시 이것을 해줄 것처럼 얘기하는 건 제가 어제 지역 주민들한테 얘기했습니다. 2번 속지 말라고요. 그래서 일관된 마음과 일관된 방향이 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도지사는 말이 아니라 책임으로 임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반도체 기업을 말씀드리는 것도, 이게 대만의 TSMC가 있는데요. 그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추월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1인당 그 GDP가 대한민국을 곧 넘어서거든요. 그러면 이게 저희로서는 미래를 앗아갖고 대한민국의 4천명의 문을 닫았던 민주당식의 산업 기조로는 저는 대한민국을 다시 일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계 굴지의 반도체 기업을 북도에 유치해서 거기서부터 저는 나비 효과를 일으키겠다. 충분히 반도체 하나 만들 때 엄청난 용수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는 북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지를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발전 방안이 필요하지, 경기 북부민의 정서를 자극하는 그런 표심팔이나 접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대기업과 산업 유치 본질에 먼저 접근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강원도하고 경기도의 적경지 시군 적경지 시장 군수들의 그 협의체가 있는데 앞으로 공동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배명국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나올 때 어떤 입장과 역할이었는지 좀 사실은 궁금합니다. 저는 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당가족부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성가족부의 본원의 그 정책적 지향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성 문제, 그리고 우리가 저희가 다문화 가정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이제 한부모 가정이 많아서 정책적인 그 뒷받침과 보살핌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역할과 소임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이었거든요. 물론 여성가족부의 태생적 한계는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관이라는 자리를 정권이 미처 다 챙겨주지 못한 사람을 내려보냄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그리고 여가부가 갖고 있는 예산 자체가 1조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눠 쓰기가 쉽지 않고 각 부처마다 예산을 좀 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해야 되는 여가부 장관의
약간 소임의 한계도 있었죠. 근데 여성을 내 편 여성만 살피고 진짜 약한 여성을 살피지 않으면 저는 그건 부처로서의 역할을 부처로서의 임무는 임무는 다하지 못한 거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보셨습니다만 윤미향 의원님과 관련한 그 단체에서 여가부의 지원금을 싹쓸이했던 것을 아마 목격하셨을 겁니다. 대부분 국가보조금을 받고 있는 여가부에서 한 해 평균 70%에서 80%의 국가보조금 부정 지급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100% 국가보조금을 줬다면 70에서 80%는 부정수급이 적발됐다는 거죠. 가야 될 때 가지 않고 자신의 편만 배불리는 부처는 여가부뿐만 아니라 어느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거는 재편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힘든 여성들, 진짜 힘든 가족들, 진짜 힘든 아동들에 대해서 그 부처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와 이념과 진영에 따라서 편을 갈랐을 뿐 약자 편에 서지 않았다고 저는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자신의 편에 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보살펴주지 않았고 오히려 적처럼 내몰았죠. 그런 이데올로그의 동원 수단이 되는 건 정부의 역할도 아니며 그것은 재편돼야 되는 저의 뜻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가부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정부조직법상 지금 일단 가되 저는 진정한 약자와 그리고 가족 문제 그리고 인구 저병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서로서 더 건강하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코리아 헤럴드 신용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 여기 오신 분 중에서 경기도민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어디 사세요? 생각됩니다. 어디 사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제가 여기 패널보다는 경기도민으로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네.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주변에 이제 이웃분들이랑 얘기를 나누다 보면 가장 관심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기 신도시 분당에서 촉발된 일기 신도시 재건축 그 문제랑 그다음에 GTX 문제 고향에 그게 사시는구나. 아닙니다. 예. 남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저 궁금한 거는 이제 일기 신도시 관련해서는 특별법까지 만드시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집값 상승의 우려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전세값 폭등의 그런 우려들을 이제 주변에서 많이들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워낙 대규모다 보니까 일기 신도시가 이게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상당한 기간이 걸리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뭐 최근에 서울에서는 둔촌 재건축이 지금 만 가구가 되는데 올 스톱이 된 상태이고 워낙 재건축 추진하는 문제가 이해관계가 많이 열려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추진할지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GTX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원래보다도 지금 많은 정거장 수가 계속해서 지자체에서 요구를 하면서 더 늘어나게 되면서 속도 저하 문제가 우려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했지만 추가 노선을 또 얘기들을 하시고 자꾸 그 정거장이 아래쪽으로 또 확산되는 지금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 아마 우리 김은혜 후보님이 경기지사 임기 동안에 과연 준공식을 뭐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서울은 오선 시장님이 재건축에 대해서 조금 유보적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서울과 경기도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는 신도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재건축이 지금 경기도에 5개 일기 신도시를 포괄하면 한 재건축 리모델링, 재건축 재개발 합쳐서 한 22만 가구 정도 됩니다. 22만 가구를 지금 일거에 다 하지는 않겠지만 그동안에 그 재건축을 이거 괜찮겠어라고 할 때 전세값 상승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이제 10,000 가구 정도 된다고 할 때
일거에 지금 그 안에 주로 세입자분들이 많거든요. 집주인보다. 세입자분들이 어디론가 이제 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전세를 알아보다 보면 그게 일거의 물가 상승에 또 압박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어서 사실 이번에 저희가 공약을 할 때 그 세입자분들이 옮겨가실 수 있는 이주 단지에 대해서 확실히 마련을 하고 이걸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사실 고향 같은 데 가보면 그거 대곡지구 쪽에 두는 거 아닌가요? 뭐 대곡역 주변에 두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역세권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고향에 이제 일산에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우리 아이 멀쩡하게 학원 보내다가 갑자기 대곡으로 이사를 가라고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 사례를 좀 찾아보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같은 단지 중에 유휴부지로 쓸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단지 내에서 또 단지 인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주단지로 개발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입자분들이 이주에 대한 부담에서 좀 덜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이주단지를 확보를 하고 순환재정비 그리고 순환재건축이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한꺼번에 다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우선순위를 둬서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저희가 진행이 될 때 굳이 이거 기재부가 전형적인 이 논리를 들어서 기재부에서는 당장 이게 물가 상승 또는 전세값 상승의 유발 요인이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 재건축을 할 때 국토부보다는 기재부를 더 찾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를 제가 깰 수 있다는 부분으로 설득을 하려고 하고요. 근데 재건축을 정작 바라시는 분들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뭐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라는 거죠. 자, 한다는 건 알겠어. 그러면 뭐부터 풀어줄 건데? 라고 얘기할 때 보통은 그동안에 민주당의 시장들이 지구지정을 제대로 해주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근데 하려면 그 전에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정밀안전진단을 너무 빡빡하게 했어요. 그래서 진단에 대해서도 안전등급을 D나 E만 줘도 되는데 저렇게 문틈이 뒤틀려도 그거를 C를 주거든요.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에서 30년 노후라는 걸 꼭 안전진단을 빡빡하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규제 완화라고 하는 게 대통령령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조 안정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30%보다 50%로 더 늘렸거든요. 그 비율을.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줄이는 부분도 저희가 굳이 법을 고치지 않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시행령부터 저희가 이 불고가 터진 게 저는 재건축에 대해서 확실히 여당과 다른 얘기가 해줬으면 목소리 있었어요. 확실히 여당 좀 말하면서 이 목소리 튀어졌죠 이제. 이제 직업도 어쩌습니까. 그래서 여당이 하니까 이게 확실히 다르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여당이 하니까 확실히 다르구나 하는 부분을 느끼실 수 있게 작은 부분도 하겠습니다. GTX의 여론이 많아지는 건 늘 정치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호선도 보면 일산에서부터 경복궁까지 오시는데 1시간 가까이 걸려요. 지하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워낙 꾸불꾸불해가지고 모두 다 자기 지역 앞으로 이게 지하철을 끌어다니다 보니까 지하에서 3호선 급행화를 공략을 내거든요. 그리고 일산에서 오시는 분들이 좀 배차 간격 좀 줄여주고 그거를 배차 간격이 너무 넓다 보니까 남들보다 40분 일찍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고충을 알고 있습니다. GTX의 역을 제가 볼 때는 지금 저는 확실하게 이 부분을 논의하진 않았지만 일부는 이제 표준 속도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도 그러려면 사실은 목적지에 따라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마치 우리가 급행열차처럼 한쪽은 그대로 놔두고 한쪽은 그냥 통과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을 전체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역 간의 거리를 조정하는 방안과 그 부분은 함께 또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후배님 후보님의 그 시점과 정견을 잘 들을 수 있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요, 방금 말씀하신 GTX 같은 경우에 일단 A, B, C, D 해서 여러 가지 노선이 지금 구축되거나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핵심 요체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인천 이 수도권 지역에서 신속하게 서울로 진입을 하고 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망을 구축하자라는 게 이제 핵심적인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GTX 노선이랄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바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여론 수렴 과정이 있었는지는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권에서 주도적으로 이 득표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되어 온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김은혜 후보님께서는 만약 경기지사에 당선되신다라면 1,350만에 달하죠. 1,350만 명에 달하는 경기도민들의 이해와 욕구 또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매진하셔야 되는 입장이고요. 지역의 발전 또 균형 발전을 추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기도는 말씀하신 대로 농산 또 도 뭐 여러 가지 어떤 산재가 돼 있고요. 그리고 서울 중심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생계를 꾸리고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그런 부분들을 강화시켜 나가야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경기도 또 인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신용카드만 봐도 역의 유치라고 해서 수입은 거기에서 벌었는데 서울 와서 쓰는 사람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실증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보면. 그렇다고 본다라면 가령 경기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수원시 또 제2청이 소재하고 있는 의정부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그 지역에서 수입을 찾고 소비를 하고 문화를 향유하고 교육과 환경을 누리는 그런 자족적인 환경을 만드는 게 경기지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역으로 오히려 서울에 있는 시민들이 답답함을 뚫고 경기도로 찾아오게 하는 또 기업도 경기도로 오게 하는 그런 게 경기지사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공감을 하신다라면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지금 현재 정치권 또 여야를 불문하고 역대 정권이 추진해온 GTX 노선 이 구축이랄지 광역교통망 구축 자체가 이 서울 중심의 이른바 약탈적 교통망 구축 정책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은혜 후보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간략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네. 그게 하나인가요? 세 개인가요? 하나입니다. 예. 세 개 다 듣고 해도 될까요? 아 그럴까요? 예. 자, 두 번째. 앞서 두 차례 세 차례 언급하셨던 이 경기 북부 어제도 다녀오셨죠? 그래서 우리 지금은 정무실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배석해 계십니다만 신보라 전 의원님께서 이제 지역구시기도 하고요. 관심이 많으실 텐데 파주에 LG 디스플레이가 있죠. 그러면 거기에 반도체 기업을 대규모로 유치하겠다라는 구상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실제로 접촉한 기업이 있으신지 또 실제로 유치 가능한 기업이 있어서 하시는 건지 그냥 막연한 생각이신지 그게 이제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 북부와 관련된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연 후보 측에서는 일산대교 있지 않습니까? 일산대교는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구역상 경기도 김포와 고양시를 잇는 대교죠. 민자도로고요. 그런데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상임 고문이 경기지사 시절에 마지막 결재했던 것이 일산대교의 통행료 무료화 부분이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동연 현 후보 역시 어제 김포, 파주, 고양시 세 개 자치단체장과 함께 완전하게 무료화를 시키겠다라는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공약으로 내것이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일산대교 무료화는 제가 먼저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공약은 선거 투표 전날 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GTX DF를 용역을 맡겼죠. 이게 그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지금 4차가 21년에 들어가서 26년까지. 그러니까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보통 이제 한 번 넣으면 끝인데 저희가 이 노선과 수요 그리고 사업성을 다시 연구 용역을 맡겨서 그거를 5차 즉 26년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4차 21년도 거에 개정안을 넣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GTX 같은 경우에 경기도민이 갖고 있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일기 신도시도 그랬지만 서울에서 인구가 팽창이 되니까 우리 인구 좀 막아줘 라고 해서 일기 신도시에 수립이 됐죠. 30년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정주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아서 많은 신도시들이 또 경기 지역이 많은 곳이 베드타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잠만 자고 서울로 출퇴근을 해야 되죠. 사실 경기 지역 자체에
내가 멀리 가지 않아도 이곳에서 일할 수 있고 이곳에서 친구를 만날 수 있다면 굳이 서울을 가지 않아도 되는 건데 거기에 집만 지어줬지 교통 인프라를 깔아주지 않았고 집만 지어줬지 기업을 유치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루에 내가 하루에 3시간을 길에다 뿌리면서 서울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 그런 비극이 슬픔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GTX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경기뿐만 아니라 경기와 경기를 가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든 게 경기에서 서울을 가는 게 아니라 경기에서 경기 가는 게 힘들어요. 제가 정말 의정부에서 그 수원 내려오다가 죽을 뻔했어요. 도로도 그러니까 차라리 외국 가는 게 더 낫겠어요. 시간상 보면 3시간 반이 걸렸는데요. 도로도 북도의 경우에 진짜 웬만한 제대로 된 도로가 북도에 3개가 있어요. 고속도로가요. 그게 353만이 북도에 살고 계시는데 이 인구의 절반 정도 되는 189만의 전국은 고속도로가 12개가 있어요. 뭐 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대로 교통 인프라를 깔아주지도 않고 기업 유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도가 최고다 이야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 생각을 해서요. GTX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중이 아닌 경기도에서 어디든지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사통팔달의 근원이 돼서 GTX가 끝나는 지점에서부터는 다시 간선이든 아니면 버스든 환승을 통해서라도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역세권 같은 경우에 사실 GTX의 역 근처의 역세권이라고 하는 건 그런 면에서의 자족 기능 그리고 융복합 도시로서의 지향점이 있습니다. 즉 그곳에는 반경 한 500m 정도니까요. 직경 1km로 하면 한 23만에서 30만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23만에서 30만 정도 됩니다. 그곳에는 일단 행정, 그리고 상업, 문화, 주거 4가지 정도의 융합복합 구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내가 서울로 가지 않아도 경기도 안에서 직장을 다니고 경기도 안에서 내가 문화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곳을 꿈꾸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일산대교 말고 또 뭐였더라? 반도체요. 반도체는 저희가 이거를 사실 꽤 오랫동안 작업을 했는데 제가 어제 법적 자문을 받아보니까 어떤 업체와 어떤 과정을 진행했다는 게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드릴 수 없는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하고 그렇지만 경기도지사가 당선되는 직후에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대교는 그 경기대학교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그냥 일방적으로 사실상 선포를 하면서 물론 이제 공기업이 영문관리공단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없이 선언을 한 뒤에 소송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송 문제는 별도로 하되 김포와 고양과 그리고 지자체와 함께 제가 협의를 해서 무료화를 공론화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방향을 김동연 후보가 함께 따라와줘서 저는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 OBS 이윤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경기도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친가 친척들, 외가 친척들 전부 경기도 삽니다. 저희가 이제 이사를 갈 때 가장 기준으로 삼는 것,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교육과 교통일 겁니다. 애들 키우기 어떤가, 또 출퇴근은 어떤가 이런 적인데 사실 경기도지사 공약 내시면서도 그 두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GTX D 노선에 대해서 말 나왔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GTX D 김부선 얘기 됐다가 여야 후보님들 모두 전부 다 원하는 대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해당 지역에 사는 분들은 앞으로 10년 이전에는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 저게 사실 우리 그림의 떡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7호선, 지하철 7호선 소요산역이 있는 걸 혹시 아십니까? 거기 가보면 주로 등산객들이 주로 이용하죠.
근데 그 7호선이 지금 연장이 되면서 경기도 연천까지 갑니다. 연천의 인구는 4만 명입니다. 근데 이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의 도시 중에 지하철이 아예 안 들어가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제 경기도 김포구, 거기서 더 연장되면 강화군인데, 강화군은 이제 인천으로 넘어갔죠. 김포에는 이제 경전철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사실 버스 2대 연결해 놓은 것밖에 역할이 안 되기 때문에 개통 때부터 지옥철이라고 불렸고요. 근데 그 여기 김부선이라고 불리는 GTX D의 출발점이기도 한데, 그건 뭐 거기 한강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 이사 가기 전에는 볼 수가 없는 거고, 그쪽에 그럼 과연 그렇다고 하면은 계속 그 지역에서 민원이 있던 부분이 뭐냐면, 그 지하철 5호선 연장에 대한 요구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역대 그 시장과 뭐 경기지사 또 이제 인천시장까지 다 해서 그 지하철 5호선 연장에 대해서 공감을 했었는데, 다들 공감을 한다고 해놓고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 서북 쪽에 김포의 인구가 현재 50만, 검단 신도시가 원래 김포였기 때문에 같이 인구를 붙이면 80만 도시입니다. 합치면 그 지역에 이제 지하철이 전혀 없다는 부분을 GTX D로는 해소가 안 되고, 그렇다고 하면 현실성이 있는 것이 지하철 5호선 연장인데, 그 연장이 경기도지사가 되시면 그 부분에서 어떤 그 이 계획이 계신지, 아니면 또 얘기를 듣고 보니까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지 하고, 하나 더 있는데 하나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 교통이 너무 중요하죠. 제가 교육 문제에 대해서 신도시를 보면 과밀학군 문제, 그리고 학교를 제대로 이렇게 세워주지 않아서 부모님들이 정말 아이 집만 있지 학교가 충분히 애들에게 만족할 만한 학습권을 주지 못하는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게 교육과 교통이 똑같이 신도시에 가는 거죠. 김포 같은 경우에 지금 김포 골드라인 그 경전철 2량짜리 그거 하는 것도 사실 8년 걸렸습니다. 김포에 그 신도시 놓고 나서 8년 걸려서 겨우 됐어요. 이게 신도시가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 5호선 연장, 그 GTX D가 원래는 김부선이라 했다가 김포분들이 너무 놀랐죠. 그래서 거기가 아니라 하남에서 이제 8단까지 연장하는 걸로 GTX D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멀게 느껴질 수 있다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5호선 연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본격적으로 이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보통 이제 연장을 할 때 부딪히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사업비 문제고, 두 번째는 지자체와의 그런 조율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얘가 논란이 될 수 있죠. 이게 신도시에서 지금 GTX까지 14년을 기다려야 되는 곳이 있고, 그리고 서울까지 연결되는 지하철이 하나도 없는 곳이 또 있거든요. 사업비와 그 노선, 그리고 지자체의 협의에 대해서는 제가 국비를 어떻게 물론 이제 서울 광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국토부와 함께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될 수 있게 제가 조율을 하고 힘을 써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늘 지하철 연장이라는 게 서울하고 연결이 되면요, 서울은 지하철 연장에 대해서 조금 인색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제가 오세훈 시장이랑 만나는데, 오세훈 시장과 협약서를 나중에 이따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그 지하철 급행화가 있고요. 그리고 광역버스 커터제가 있는데, 그 커터제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씩 해제를 하면서 경기도민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자체와 그리고 국토부와 같이 저희가 협의를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초단체장이 지금 29대 2였고 경기도의회 의원이 130대 1 정도 됐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앞으로 민선 8기에서도 뭐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여소야대 전국의 협치 소통 방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는 비보도를 전제로 해서 아까 경기맘 말씀하셨는데, 해외 자녀분이 이제 유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것인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거는 사실 나가야겠거든요. 이 구도가 계속 갈 거라면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대선까지 보면 4년 전
지자체 그리고 2년 전 총선에 대해서 경기도민분들이 마음을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의 도정과 그리고 지자체 장들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진심으로 다가설 수 있는 이제는 달라질 수 있다는 변화 메시지를 드리고 있고 그게 지금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기 마음과 관련해서 아이가 유학을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의 사연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건 그건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유학을 보내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제가 근데 그 남편이 제가 재산신고가 돼 있던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마음속으로 제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 있어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늘 미안하고 부담으로 생각했습니다. 제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부분을 유학으로 단죄가 되어야 된다면 저는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유학을 보내거나 피치 못한 사정으로 다른 곳에 아이를 교육시키는 분들은 남아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이거를 가족 공방을 해서 그러면 그렇게 이중 국적으로 갔던 부분은 어떻게 해명하시거나 저는 이런 소모적인 공방을 가진 않겠다. 제 캠프에도 어제 이런 논평을 냈길래 제가 나중에 뒤늦게 알고 이렇게는 가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김은혜 부원님 마무리 말씀 시간 다 날라갔습니다. 아쉬움이 남지만 현역 고대 프로는 이것으로 근거는 마치겠습니다.